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밤이 되면 부엉이가 구슬피 울고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깊은 골짜기. 어귀에 웅장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래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났던 윤대감의 집이었으나 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마치 버려진 절간처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칠이 벗겨져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었고 담장 너머로 보이던 풍성한 감나무도 이제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회색빛 하늘을 향해 메마른 손짓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안주인을 들여다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우풍이 드는 안방에는 윤대감의 부인인 마님이 병석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는 곳간에 쌀이 가득하고 집안에 하인들이 넘쳐나 호령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가세가 기울자 친척들은 물론이요 믿었던 하인들조차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마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영화를 추억하다가도 당장 내일 먹을 끼니와 땔감을 걱정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에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 때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이 쓸쓸한 기와집 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묵묵히 일하는 건장한 사내의 그림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얼마 전 이 집에 들어온 머슴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은 헝클어진 머리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맑고 깊었으며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뒷산에 올라가 제 몸통만한 장작을 해와 마당 한켠에 차곡차곡 쌓아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내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와 머슴살이를 자초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지만 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돌석이 처음 이 집에 온 날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는데 그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쓰러질 듯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은 비록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았으나 배고픈 이를 외면할 수 없어 남은 찬밥을 데워 대접했고 돌석은 그 밥 한 그릇에 감동하여 그날부터 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품삯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저 잠잘 곳과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며 힘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담장을 고치고 구멍난 지붕을 보수하며 그는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집인 양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부엌에서는 나이 들어 허리가 굽은 늙은 참모가 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돌석이 들어온 후로 한시름 놓았다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도 힘겨울 일들을 돌석이 혼자서 거뜬히 해내는 것을 보며 참모는 그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돌석은 힘쓰는 일뿐만 아니라 부엌길에도 능숙하여 참모가 힘겨워할 때면 말없이 다가와 무거운 솥을 들어 옮겨주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심은 따뜻하기 그지없어 차갑게 식어가는 이 집에 다시 온기가 돌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석은 마님이 드실 약을 다리기 위해 뒷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약탕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사뭇 진지하여 마치 돌을 닦는 수행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부채로 불길을 조절하며 약이 넘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고 약재에 쓴 냄새가 옷에 배어드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이 처방해준 약재라고는 하지만 사실 돌석이 산을 뒤져 캐온 귀한 약초들을 몰래 섞어 놓은 것이라 그 효험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님이 이 약을 드시고 하루빨리 기운을 차려 예전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돌석은 정갈한 소반에 약사발을 받쳐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차의 마루를 올라 마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마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하고 나직하게 아뢰는 그의 목소리는 굵직하면서도 부드러워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수척한 모습의 마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자 돌석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마님의 등을 받쳐주며 약사발을 건넸습니다. 마님은 돌석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석아, 네가 이리 고생이 많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어찌 이리 지극정성이냐. 마님의 힘없는 목소리에 돌석은 고개를 숙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밥값을 할 뿐입니다. 어서 이 약을 드시고 쾌차하셔야 제가 더 신이 나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돌석의 말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마님은 그 진심에 목이 메어 따뜻한 약을 한 모금씩 천천히 삼켰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면서 차가웠던 마님의 몸에도 조금씩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윤대감댁의 돌석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 집 머슴 말이야. 생김새는 산적 같은데 하는 짓은 영판 양반 같지 않아. 글쎄, 어제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하나하나 줍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얌전하던지. 한 안악의 말에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힘도 장사라서 쌀가마니를 2개씩 번쩍번쩍 든다지. 그런 장사가 왜 다 망해가는 집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윤대감이 숨겨둔 보물이라도 찾으려는 속셈 아닐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으시며 돌석의 정체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마님의 건강과 집안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땔감을 해오는 것은 물론이고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독을 묻을 땅을 파고 창고에 있는 낡은 농기구들을 손질하며 다가올 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주인은 병들고 곳간은 비어 있었지만 돌석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정돈되어 갔습니다. 그는 무너진 기와 조각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담장을 메우는 데 사용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마님은 기침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돌석이 짚을 꼬와 새끼를 꼬는 소리였는데 사락사락하는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님은 창호지 문에 비친 돌석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남편이 죽고 난 후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자신을 위해 이토록 헌신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언젠가 훌쩍 떠나버릴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돌석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달빛을 벗삼아 새끼를 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가끔씩 품속에 감춰둔 낡은 주머니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그의 진짜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었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윤 대감에게 입었던 큰 은혜를 갚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는 마님이 건강을 되찾고 집안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일찍 일어나 아궁기에 불을 지피고 쇠죽을 끓여 다 쓰러져가는 외양간에 남은 늙은 소 한 마리를 먹였습니다. 소도 주인의 몰락을 아는지 눈망울이 슬퍼 보였지만 돌석이 주는 따뜻한 여물을 먹으며 힘을 내는 듯했습니다. 돌석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나도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마님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드려야지. 소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하고 낮게 울었습니다. 한편 마님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자 돌석은 더욱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덫을 놓아 토끼나 꿩을 잡기도 하고 꽁꽁 얼어붙은 가을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와 늙은 참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참모는 돌석이 구해온 재료들로 정성껏 죽을 쓰거나 국을 끓여 마님의 상에 올렸고 덕분에 마님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여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마님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집안의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윤대감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 조만간 이 집을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척은 평소에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다가 윤대감이 죽고 마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 유산이라도 챙길 것이 없을까 하여 기웃거리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돌석은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곧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한 그 누구도 마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집안의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돌석은 집으로 돌아와 곡간과 대문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점검하고 담장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마님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매섭게 빛났습니다. 참모 역시 돌석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돌석은 그저 날씨가 더 추워질 것 같아 단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둘러대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참모는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지던 어느 날 돌석은 장작을 패다가 잠시 도끼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부을 듯 무거워 보였고 까마귀떼가 불길하게 울며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돌석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마님이 계신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마님이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돌석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마님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오고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방눈으로 변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돌석은 마루 밑까지 들이치는 눈을 쓸어내며 밤새 눈이 많이 쌓일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안방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바닥이 식지 않도록 했고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마님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를 들으며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돌석은 잠들지 않고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밤에 정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맹위를 떨쳤지만 돌석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마디는 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은 세상 어느 귀공자의 손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 집에 다시 봄이 오고 꽃이 필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에 그것도 이런 눈보라 속에 누군가 찾아올 리 없는데 개 짖는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짐승은 아닌 듯 했습니다. 돌석은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누군가가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어둠 때문에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돌석은 낮은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혹시라도 도둑이 든 것이 아닐까 하여 몽둥이를 하나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만이 누군가 왔다 갔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마을 쪽이 아니라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묘했습니다. 돌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대문을 걸어 잠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돌석은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엽전이 아니라 한양의 큰 상단에서만 통용된다는 어음과 옥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기와집 수십 채는 거뜬히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지만 돌석은 이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님이 오직 자신의 진심만을 보고 기운을 차리기를 바랐고 이 집안이 돈의 힘이 아닌 사람의 온기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앙상한 나무가지, 위에도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켜고 또다시 시작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적막했던 고택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아침 뒤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의 정적을 깬 것은 요란한 당나귀 울음소리와 누군가의 거만한 고함소리였습니다. 눈이 차에 녹지도 않은 질퍽한 마당으로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사내가 들어섰는데 그는 깡마른 체구에 눈매가 찢어져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심성이 고약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윤대감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김생원이라는 자로 평소에는 왕래조차 없다가 대감이 죽고 집안이 기울었다는 소식에도 코웃음을 치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순수한 위로의 목적이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에 혹시라도 남은 콩고물이라도 있을까 하여 찾아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김생원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하인을 부르듯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석은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내려놓고 김생원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김생원은 돌석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대뜸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내 집 마당에서 얼쩡거리는 것이냐?"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돌석은 "저는 이 댁의 일을 봐주고 있는 머슴 돌석이라 합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으나 김생원은 콧방귀를 뀌며 지팡이로 돌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눈빛이 살아서 뻣뻣하구나. 주인 어른이 안 계시니 내 세상이라도 된 줄 아느냐. 그의 말에는 처음부터 트집을 잡아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짐을 잔뜩 실은 당나귀를 마당 한가운데에 메어두고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사랑채 마루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가 숙모님의 병환이 깊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다.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집안을 살필 터이니 그리알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안채에 있던 마님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몸을 일으킬 기운조차 없어 그저 방 안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마님은 김생원이 과거에 윤대감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오히려 행패를 부렸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의 방문이 불청객의 침입처럼 느껴져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돌석은 김생원의 거만한 태도가 못마땅했으나 마님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꾹 참고 그의 짐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김생원은 사랑채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방이 춥다느니 먼지가 많다느니 하며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놈아 군부를 좀 넉넉히 떼거라. 양반이 기거하는 방이 이리 냉골이어서야 되겠느냐.
김생원의 호통에 돌석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야 했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었던 땔감이 푹푹 줄어드는 것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돌석이 힘들게 해온 장작이 김생원의 등 따위나 드는 데 쓰인다는 사실이 분통 터졌지만 그는 묵묵히 부직갱이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김생원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는데 그는 병석에 누운 마님보다 더 호화로운 밥상을 요구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배가 등가죽에 붙었다.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올리지 않고 뭐하는 개냐.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참모는 난처한 얼굴로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쌀독은 비어가고 반찬거리도 마땅치 않은 형편에 닭을 잡으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돌석은 참모를 안심시키고 산에서 잡아두었던 꿩고기를 손질하여 겨우 상을 차려 내갔습니다. 그러나 김생원은 밥상을 받자마자 반찬 꼬라지하고는 다 망했다더니 빈말이 아니었구먼 하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김생원은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으로 상을 탁탁 치며 돌석에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품삯은 제대로 받고 있는 개냐? 돌석이 그저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자 김생원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내 놈 속셈이 뻔하지. 주인이 병들어 오늘 내일 하니 집안 물건이라도 슬쩍 하려는 도둑놈 신보가 아니냐. 김생원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남에게 투사하며 돌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마님에게 누가 될까봐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고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생원은 안차에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병문안을 하러 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그는 마님의 방문 앞에서 헛기침을 크게 하며 숙모님, 저 생원입니다.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님이 가냘픈 목소리로 들어오게 하고 허락하자 그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김생원의 눈은 마님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놓인 자개장과 문갑 그리고 벽에 걸린 족자들을 훑느라 바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숙모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돈 될 만한 문서나 폐물은 어디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까? 제가 대신 맡아 관리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생원은 병문안 인사는 건성으로 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님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하네.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러나 김생원은 물러서지 않고 돌석이라는 놈을 어찌 믿고 맡기십니까? 그놈 눈빛이 흉악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며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김생원은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생원은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며 곳간 열쇠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모를 협박하여 열쇠가 어디 있는지 불나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창고 문을 억지로 열어보려다 돌석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돌석이 이곳은 마님의 허락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자 김생원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내 이놈 감히 상전의 앞길을 막느냐. 내 당장 관에 고발하여 내 놈의 볼길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김생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석을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생원은 돌석이 마님을 위해 다리고 있던 약탕기를 발로 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비싼 약재의 냄새는 무엇이냐? 노경에 산삼이라도 넣은 개냐 집안에 쌀 한 톨 없다는 놈들이 무슨 돈으로 이런 호사를 누리느냐? 김생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돌석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사실 돌석이 삽이 자신의 숨겨둔 돈을 헐거나 몰래 구해온 귀한 약재들이었지만 이를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석이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들입니다라고 둘러대자 김생원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내 놈이 10만이라도 된단 말이냐, 수상하구나, 아주 수상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생원은 마을 주막에 가서도 돌석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윤대감 댁 머슴놈이 아주 질이 나쁜 놈이야. 주인이 병든 틈을 타서 집 문서를 훔치려고 한다니까. 내 눈은 못 속이지.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과장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돌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머슴 출신도 모르는 뜨내기라며 원래 그런 놈들이 무서운 법이지. 사람들의 입방에 돌석의 진심은 조금씩 왜곡되어 갔고 돌석은 마을에 나가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참모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걱정스러워 어느 날 밤 돌석을 부엌 뒤편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참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지는 않는지 살핀 후 돌석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돌석아, 내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서 아는데 저 김생원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자기 부모가 물려준 전답도 노름으로 다 날리고 처자식도 굶기는 위인이야. 뱀처럼 교활하고 욕심이 끝이 없으니 네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참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돌석을 향한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참모는 이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자가 저리 설치는 꼴을 보니 아마 마님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게지. 마님이 눈을 감으면 이 집과 남은 세간살이를 몽땅 차지하려고 들 거야. 그러려면 제일 먼저 눈에 가시인 너를 쫓아내려 할 테고 혹시라도 네가 가진 것이 있거나 숨기는 것이 있다면 절대 저자에게 들키지 말아라. 참모의 조언은 뼈가 있는 말이었고 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멈. 저는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님과 이 집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킬 것입니다. 김생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는 마님이 드셔야 할 약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이 무슨 소용이냐. 낭비다 낭비라며 약탕기를 엎으려 하기도 했고 돌석이 해온 땔감을 함부로 가져다 마을 주막에 팔아 술값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돌석이 이를 막으려 하면 내 집 물건 내가 파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히는 듯한 소란 속에 마님의 병세는 차도가 있다가도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님은 밤마다 기침을 하며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사달이 끝날 텐데 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원은 돌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돌석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석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분명 훔친 폐물을 어디다 숨겨뒀을 거야. 그걸 찾아서 관가에 넘기면 나는 집을 차지하고 포상금도 받고 일석이조지. 그는 냄새나는 이불을 들추고 낡은 옷가지들을 뒤집어 엎으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돌석은 중요한 물건이 든 주머니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기에 김생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석이 돌아와 엉망이 된 방을 보고 분노하여 김생원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찌 남의 방을 이리 만드십니까? 돌석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자 김생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안 단속을 위해 점검한 것이다. 내 놈이 떳떳하다면 왜 화를 내느냐. 분명 구린 구석이 있으니 길길이 날뛰는 것이지. 김생원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돌석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이 소란의 마을 사람들 몇몇이 담장 너머로 구경을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제여 김생원 말이 맞을지도 몰라. 머슴이 너무 기가 세잖아. 그래도 돌석이가 그동안 마님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 마을 사람들의 여론은 갈리고 있었지만 김생원의 끈질긴 모함은
서서히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건수를 하나 잡아서 저놈을 아주 매장시켜 버려야겠어. 그래야 내 세상이 오지. 그는 돌석을 쫓아낼 결정적인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매섭게 몰아치던 밤, 김생원은 은밀히 마을의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 작당을 모의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하면 너희들이 들이닥쳐서 저 머슴놈을 묶어라.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다고 증언만 해주면 술값은 넉넉히 쳐주마. 돈에 눈이 먼 불량배들은 킬킬거리며 김생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는 돌석의 고군분투는 이제 단순한 시집살이를 넘어 생사를 건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김생원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돌석은 사랑채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속삭임을 감지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품속의 옥도장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체를 밝히고 저 자를 내쫓아야 할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마님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더 명백한 증거와 기회가 필요해. 돌석은 어둠 속을 응시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생원은 아침부터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이며 돌석의 동태를 살폈고, 돌석은 평소처럼 묵묵히 마당을 쓸었지만 그의 근육은 언제라도 튀어나갈 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참모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부엌칼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찌푸려 있었고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생원은 돌석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야, 이놈아, 뒷간이 꽉 찼으니 어서 퍼내거라.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 그것은 명백히 돌석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돌석이 아무 말 없이 똥장군을 지러 가자 김생원은 뒤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천한 것들은 똥물이나 뒤집었어야 제격이지. 김생원의 도발은 끝이 없었지만 돌석은 그 모든 수모를 마님을 위해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의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집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김생원은 마침내 마님의 약을 핑계로 돌석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약재상에게 미리 손을 써두어 외상을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돌석이 약을 구하러 가려 하자 김생원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어딜 가느냐. 외상도 안 된다더구나. 이제 그만 포기하고 약 끓이는 짓도 그만둬라. 그것은 마님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석의 눈에서 처음으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약재상의 외상 거절로 인해 마님의 생명줄인 약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하자 기와집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생원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랑차에 방바닥을 뒹굴었지만 안채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약 기운이 떨어지자 급격히 쇠약해져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어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늙은 참모는 부엌 구석에 앉아 소리 없는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의 온기마저 앗아가려 했고 희미하게 타오르던 호롱불마저 기름이 다 되어가는지 가물거리며 집안의 위태로운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돌석은 마님의 거칠어진 숨소리를 문 밖에서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방으로 들어가 낡은 보찜을 챙겨 맸습니다. 밖에는 며칠째 계속된 한파로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해가 저물어 사위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지만 돌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참모에게 다가가 어멈, 제가 읍내에 다녀오겠습니다. 마님 곁을 잠시만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약을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참모는 이 밤중에 그것도 눈보라를 뚫고 읍내까지 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며 말렸지만 돌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돌석의 등 뒤로 김생원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흥 빈털터리 주제에 어디를 가서 약을 구한다는 개냐 도둑질이라도 하러 가는 길이냐. 내 놈이 빈손으로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김생원은 돌석이 허탕을 치고 돌아와 풀이 죽은 꼴을 볼 생각에 낄낄거렸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마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찍히자마자 쏟아지는 눈에 덮여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품속에 있는 옥도장과 어음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사실 그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거상 만석군의 외아들이었는데 세상 물정을 익히고 사람의 참된 도리를 배우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전국을 유랑하던 중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과거 그의 아버지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기에 돌석은 그 은혜를 갚고자 이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마님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읍내 약재상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라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돌석은 언손을 호호 불며 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잠결에 일어난 약재상 주인이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은 남루한 차림의 돌석을 보고는 돈도 없는 놈이 밤중에 웬 행패냐 며 소금을 뿌리려 했습니다. 그때 돌석이 품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주인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을 확인한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고액의 어음이었습니다. 주인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하여 굽신거렸고 돌석은 가장 좋은 산삼과 녹용을 내오라고 호령했습니다. 최고급 약재를 품에 안고 다시 산길을 되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품 안의 약재가 마님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혹시라도 약재가 상할까봐 겉옷을 벗어 겹겹이 감싸 안고 자신의 천으로 약을 보호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어스름한 푸른빛이 감돌 무렵에야 돌석은 눈사람이 된 채로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부엌에서 밤새 졸며 기다리던 참모는 돌석의 모습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돌석아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래, 약은 구했느냐? 돌석은 말없이 품에서 귀한 약자의 꾸러미를 꺼내 보였고 참모는 그 향기만 맡고도 단번에 귀한 물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세상에 이건 천년 묵은 산삼 아니냐? 도대체 이 귀한 것을 어디서? 참모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돌석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 어서 다립시다 라며 서둘러 약탕기를 준비했습니다. 부엌 가득히 그윽하고 진한 약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냄새는 안채를 넘어 사랑채까지 흘러 들어갔고 늦잠을 자던 김생원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김생원은 킁킁거리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맡아본 적 없는 귀한 향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궁궐에서나 맡을 법한 냄새가 아닌가. 그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고 있는 돌석을 발견했습니다. 김생원의 눈은 약탕기 옆에 놓인 산삼 껍질과
녹용 조각에 고정되었고 이내 경악과 의심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놈이 비싼 것들이 다 어디서 난 것이냐. 김생원은 돌석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것을 사훔쳤지. 남의 집 털어서 산 것이 분명해. 돌석은 차분하게 약탕기를 지키며 제가 가진 돈으로 샀습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슴 주제에 이런 거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안채로 뛰어들어가 마님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숙모님의 폐물을 훔쳐다 판 게야. 내 눈은 못 속인다. 방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김생원이 마님의 장롱서랍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빈 보석함을 흔들어 보이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 있던 옷가락지와 은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내 놈이 훔쳐간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사실 그 폐물들은 이미 오래전에 마님이 쌀을 사기 위해 팔아버린 것들이었지만 김생원은 이를 알 리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석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을 완벽한 명분이 생겼다고 확신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생원은 이때다 싶어 대문을 활짝 열고 동네방네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들, 이리 좀 와보시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 머슴놈이 병든 주인 마님의 폐물을 훔쳐다가 호의호식하려 했어. 김생원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고 졸지에 도둑으로 몰린 돌석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실망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억울했지만 지금 당장 해명하기보다는 마님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생원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따지시고 우선 이 약부터 마님께 올리게 해주십시오. 약이 식으면 효험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김생원은 약사발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귀한 약이 흙바닥에 쏟아졌고 돌석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돌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도둑놈이 만든 약을 어찌 믿고 먹느냐. 독이라도 탔으면 어쩔 뻔했어. 김생원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마을 청년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결박해라. 관에 넘기기 전에 우리 손으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 평소 김생원에게 술을 얻어 마셨던 불량배들과 영문도 모르는 청년들이 쭈뼛거리며 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참모가 울면서 앞을 막아섰지만 김생원은 그녀를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늙은 참모가 바닥에 쓰러지자 돌석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돌석은 다가오는 청년들을 가볍게 제압할 힘이 있었지만 힘으로 해결하려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꼬일 것을 염려하여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포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굵은 밧줄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혀졌지만 고개는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 덩치 큰 놈이 도둑질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쯧쯧 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마님이 방문을 열고 힘겹게 기어 나왔습니다. 그만두어라. 돌석이는 도둑이 아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김생원은 마당에 멍석을 깔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로부터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댄 종놈은 멍석마리가 약이다. 뼈가 부러지도록 맞아야 이실직고를 하지.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겨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돌석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멍석 위로 불어왔고 분위기는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집단적인 광기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김생원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차분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김생원은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독려하며 외쳤습니다. 자, 쳐라. 저놈이 훔친 폐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불 때까지 쳐라. 몽둥이가 높이 들려진 순간 돌석이 났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내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몽둥이를 든 사람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돌석은 김생원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둑인지 아닌지 내 몸을 뒤져보면 알 것 아니오. 그리고 내가 훔쳤다는 그 폐물이 정말 집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이오. 돌석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촌장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래, 사람을 잡기 전에 말이나 들어보세. 돌석이 자네 정말 폐물을 훔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럼 그 비싼 약재는 무슨 돈으로 샀단 말인가? 모든 시선이 돌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돌석은 묶인 손을 꿈틀거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마님과 이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김생원이 파헤쳐 놓은 자신의 보찜과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낡은 전대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전대 속에 내 결백을 증명할 것이 들어있어. 김생원은 코웃음을 치며 직접 돌석의 전대를 집어들었습니다. 훔친 돈이라도 들어있겠지. 어디 보자. 김생원이 전대를 거꾸로 뒤집자 그 안에서 엽전 몇 푼과 함께 낡은 종이 뭉치 그리고 작은 주머니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김생원은 그것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비웃으려 했으나 낡은 종이를 펼쳐본 순간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양의 거상들이 사용하는 신분증과도 같은 교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서 굴러나온 것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도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게 뭐지? 도장이 예사롭지 않은데 하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돌석은 밧줄에 묶인 채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김생원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내가 도둑으로 보이시오. 김생원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오. 돌석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상단을 호령하던 상인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김생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마루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석은 마님과 눈을 맞추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돌석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이 집안의 운명을, 그리고 김생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실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석은 심호흡을 하며 묶인 팔에 힘을 주었고 그의 근육이 꿈틀거리며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돌석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김생원은 뒷걸음질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돌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포박된 상태였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그를 강제로 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펴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병든 마님을 살린 머슴 그가 바로 천금을 움직이는 주인이었음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온 것입니다.
돌석의 입이 열리려는 찰나마당의 정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마당 한가운데서 김생원의 손에 들린 옥도장은 겨울 햇살을 받아 서슬 퍼런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도장에 새겨진 문양이 한양에서 제일 가는 거상, 만석 상단의 거심을 알아보고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석 상단이라 함은 조선 팔도의 물산을 쥐락펴락하며 관아의 사또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대 상단이었습니다. 그런 상단의 주인이 지니는 신표가 왜 남루한 머슴의 전대에서 나왔는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석과 김생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김생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쥐고 있던 도장을 놓칠 뻔하여 허둥지둥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돌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오? 그것은 내 신분이자 내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신용의 증표요. 감히 도둑 누명을 씌우다니 만석 상단의 이름을 걸고 그대를 용서치 않겠소. 돌석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김생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돌석은 묶인 팔에 힘을 주어 밧줄을 끊을 듯이 몸을 비틀었고 그 기세에 눌린 마을 청년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돌석은 손목을 문지르며 김생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한 바위가 구르는 듯 했습니다. 이보쇼 김생원, 내 전대에 들어있던 환호음 한 장이면 당신이 타고 온 당나귀는 물론이요. 당신이 사는 집과 논밭을 사고도 남음이 있어. 그런 내가 고작 은비녀 몇 개가 탐나 도둑질을 했겠소. 돌석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김생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큰 돈을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먼 하는 자성 섞인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김생원은 궁지에 몰리자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놈이 주인을 살해하고 훔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머슴 주제에 그런 거금이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돌석은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발행한 신분 증명서와 상단의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나는 만석 상단의 행수이자 대행수 어르신의 외아들인 박달석이요. 윤 대감님께 입은 은혜를 갚고자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던 것이요. 내 말이 거짓 같거든 지금 당장 관하로 가서 확인해 보아도 좋소. 돌석이 자신의 본명을 밝히자 마을 촌장이 놀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박대행수의 아드님이시라면 몇 해 전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쌀 100가마를 보내주신 그분 아니십니까?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귀한 분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범했구나 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돌석은 사람들의 사과를 뒤로하고 김생원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신분은 그렇다 치고 이제 당신의 죄를 물어야겠소. 당신은 병든 숙모님을 간호한다는 핑계로 들어와 집안의 재물을 탐하고 가산을 탕진하려 했소. 내 말이 틀리, 김생원은 어허, 이 사람이 나는 그저 조카된 도리로 하며 발뺌하려 했지만 돌석은 말을 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당신이 윤 대감님 생전의 소장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정황이 담긴 장부를 발견했소. 대감님이 마음이 약해 눈 감아주신 것을 기회로 삼아 대감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예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 한 것 아니오. 돌석이 구체적인 증거까지 거론하자 김생원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가 마당에 쌓인 눈더미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갓은 벗겨져 눈 위를 뒹굴었고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돌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만약 또다시 마님을 괴롭히거나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그때는 관아의 법대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상단의 힘을 동원하여 당신이 조선 땅 어디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오니라.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내리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김생원은 혼비백산하여 일어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당나귀가 매여 있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짐을 챙겨 당나귀에 올라타려 했지만 당나귀조차 주인의 다급함을 비웃는 듯 제자리에서 맴돌며 그를 태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겨우 당나귀에 올라탄 김생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그의 뒷공무니를 향해 마을 아이들이 눈뭉치를 던지며 도둑놈아 물러가라, 욕심쟁이 영감태기 하고 놀려댔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김생원은 자신의 탐욕이 쳐놓은 덫에 걸려 초라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김생원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돌석을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촌장이 대표로 나서서 정중하게 사과를 청했습니다. 박행수님, 우리가 어리석어 간악한 자의 말에 노라나 귀하신 분을 욕보였습니다.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석은 촌장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요. 다만 앞으로는 남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살펴주십시오. 그것이 마님과 저에게 사과하는 길입니다. 대인배다운 돌석의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돌석은 사람들을 돌려보낸 뒤 마당 구석에 쓰러져 있던 늙은 참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참모는 돌석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 행수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하대를 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참모의 떨리는 손을 감싸주며 돌석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멈은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제 신분이 무엇이든 저는 이 집의 머슴 돌석이고 어멈은 저의 식구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돌석의 진심 어린 위로에 참모는 울음을 그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은 중단되었던 약을 다시 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깨진 약탕기 조각들을 치우고 창고에서 새 약탕기를 꺼내왔습니다. 다행히 김생원이 난동을 부릴 때 쏟아진 것은 이미 다려진 약물뿐이었고 남은 약재들은 부엌 선반 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다시 맑은 물을 깃고 불을 지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그의 마음은 한결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승전가처럼 들려왔고 끓어오르는 약냄새는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는 향기처럼 그윽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 정성스럽게 다려진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돌석은 약사발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마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호롱불만이 밝히고 있었는데 마님은 벽에 기대앉아 돌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돌석이 무릎을 꿇고 약사발을 올리자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들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박대행수의 아들인가? 돌석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마님. 소인의 아비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여 거리에 나앉았을 때 윤 대감님께서 조건 없이 거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의 만석상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 대감님의 은혜를 반드시 갚되 돈으로만 갚지 말고 마음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고된 머슴살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님은 돌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이 살아생전 덕을 많이 쌓았다더니 죽어서 나를 살리는구나. 그리고 자네 같은 귀인이 이 누추한 곳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그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나. 마님은 돌석의 손을 잡으려다 자신의 손이 너무 늙고 초라해 보여 멈칫했지만 돌석이 먼저 마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꽁꽁 얼어붙었던 이 집안의 불행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님은 따뜻한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웠고 그 약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는 영약이 되었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자 마님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돌석은 마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와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눈 덮인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악한 자는 떠났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마님은 안정을 찾으셨다. 그의 가슴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참모가 나온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긴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와집의 풍경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윤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장작을 한 짐 지고 오고 어떤 이는 쌀독을 채워줄 쌀을 가져왔으며 아낙네들은 김치를 담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일이 미안하여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석의 겸손한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송구해하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거나 무너진 담장을 고치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막하고 삭막했던 집안이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생원이 어질러 놓은 사랑채는 마을 청년들이 깨끗이 청소했고 참모가 일하는 부엌에는 동네 아줌마들이 들어가 국을 끓이고 밥을 지으며 잔치 분위기를 냈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잠이 깼는데 처음에는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본 마당의 풍경은 그녀가 윤대감과 함께 살던 시절 집안이 가장 번성했던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마님은 돌석이 만들어낸 기적에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이 가득한 화려한 상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시래기국과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마님을 마루로 모시고 나와 상석에 앉혀드렸습니다. 마님은 수척하지만 맑은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모두들 고맙네. 내 이 은혜를 잊지 않겠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촌장은 술잔을 채우며 마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박행수님이 계시고 또 저희가 있으니 이 집안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돌석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저는 마님께서 완쾌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 집안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상단의 일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 분들과 함께 농사지을 땅을 개간하고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돌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마을에 머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 따뜻한 리더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들을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가락이 던져질 때마다 뭐야, 거리야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마님도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김생원이 몰고 왔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스한 인정의 햇살만이 기와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진정한 부유함이란 곳간에 쌓인 재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청금보다 지금 이 순간 마님의 미소가 더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전처럼 쓸쓸하거나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참모는 부엌에서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했고 소는 외양간에서 배불리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사랑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은 춤을 추듯 일렁이며 돌석에게 잘했다,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제 머슴 돌석이기도 하고 거상 박달석이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는 가장의 마음으로 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돌석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튼튼하게 고쳐진 대문 가득 채워진 장독대, 그리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안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안채를 향해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돌석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과 그를 믿어주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물러간 자리에는 어느덧 따스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서 있던 마당의 고목에도 연초록색 새순이 돋아나고 담장 아래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윤대감되게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실로폰 연주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가 그 자리를 채우며 긴 겨울의 끝을 고했습니다. 돌석은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소못을 벗고 가벼운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채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빚을 소리는 규칙적이고 경쾌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에 비장함보다는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머슴이 아니라 이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돌석을 볼 때마다 박행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밝게 인사를 건넸고 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답례를 하곤 했습니다. 안채 방문이 열리고 마님이 툇마루로 나오셨는데 그녀의 모습은 지난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연분 홍빛 혈색이 돌았고 부축 없이도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마님은 마당 한가운데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향긋한 꽃 내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쓸어놓은 깨끗한 마당을 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지난밤의 악몽 같았던 일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왔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석은 마님이 나오신 것을 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 마님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라고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마님은 그래 자네 덕분에 아주 푹 잤네. 꿈자리도 사납지 않고 참으로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일세라고 대답하며 돌석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주인과 머슴이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가족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에게 돌석은 죽은 남편이 보내준 수호천사였고
돌석에게 마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보수의 손길이 닿아 활기가 넘쳤는데 돌석은 자신의 사제를 털어 낡은 기와를 교체하고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만 내어 일꾼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흙을 반죽하고 돌을 나르며 집을 고치는 데 앞장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품삯을 마다하고 달려와 일을 거들었는데 이는 돌석의 인품에 감동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윤 대감댁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마을 전체의 경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집안은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했고 그 소음마저도 마님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은 또한 김생원이 헐값에 팔아넘겼거나 가로챘던 윤 대감댁의 전답들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석 상단의 힘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바로잡고 소장농들에게는 억울하게 빼앗긴 경작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소장농들은 돌석의 공정한 처사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올 한 해 농사는 그 어느 때보다 풍년이 들 것이라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돌석은 그들에게 이 땅은 마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일한 만큼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며 상생의 도를 실천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참모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봄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냉이 달래 쑥 등 향긋한 봄나물들이 바구니 가득 담겨 있었는데 이는 마을 안악들이 산과 들에서 캐와 선물한 것들이었습니다. 참모는 아이고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광에 쌀이 가득하고 찬거리 걱정 없이 요리를 할 수 있다니 꿈만 같네. 하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마님의 입맛을 돋을 나물 반찬을 정성껏 무쳤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돌석은 마님을 모시고 뒷산 어귀에 있는 윤대감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겨우내 눈에 덮여 있던 산소는 깔끔하게 벌초가 되어 있었고 상석 앞에는 돌석이 미리 준비한 술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산소 앞에 엎드려 여보 이제 안심하세요. 당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박대행수의 아들이 우리 집을 살려냈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을 되찾았으니 당신 곁으로 갈 때까지 씩씩하게 살게요 라고 고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석도 그 뒤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대감님, 제가 이 집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윤대감이 흐뭇해하며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마님은 돌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집안도 안정을 찾았으니 상단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나 때문에 귀한 인재가 이런 시골 구석에 썩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네. 돌석은 걸음을 멈추고 마님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상단의 일은 이런 유능한 지배인들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마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집의 머슴이자 아들로 남고 싶습니다. 돌석의 확고한 대답에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장터에 나간 돌석은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상인들은 좋은 물건을 덤으로 주려 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거드름을 피우거나 뽐내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장터 국밥집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의 사연을 들으면 몰래 쌀가마니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고을까지 윤대감 댁에
의로운 머슴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기와집 마루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참모가 솜씨를 발휘한 봄나물 비빔밥과 냉이 된장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마님은 돌석에게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같이 앉게. 내 자네와 겸상을 하고 싶네 라고 권했습니다. 예법을 중시하는 방아 양방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님은 돌석을 더 이상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감사합니다 마님 하고 사양하지 않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석아 이 나물이 참으로 향긋하구나. 봄을 통째로 먹는 기분이야. 내 어멈의 손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마님께서 잘 드시니 제 마음이 다 부릅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은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우셨고 돌석도 꿀맛 같은 저녁을 즐겼습니다. 신분과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한 그 시간은 천금보다 귀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이 가득했던 식탁이 이제는 정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돌석은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은은하게 빛나고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돌석은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재물은 제 뱃속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도리를 지키는 데 썼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돌석은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끼며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깊은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들판에서는 개구리들이 합창을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참모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건넌방으로 들어갔고 마님도 안방 아궁이에 따뜻한 온기 속에서 이불을 덮고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돌석은 마지막으로 대문을 잠그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순찰을 했습니다. 외양간의 소도 곤히 잠들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도 달빛을 받아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돌석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김생원의 횡포, 그리고 숨막히던 갈등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마님과 이 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지켜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천금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는 진심이라는 보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촛불을 끌 시간입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고 기와집은 어둠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잠이 들었는지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어둠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돌석도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보람찬 하루였기에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벚꽃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의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고 진심은 닫힌 문도 열게 한다는 것을 돌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돌석이 피운 따뜻한 아궁이, 불같은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이 평화로운 기와집의 밤 풍경이 편안한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밖에 부는 바람 소리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의 발걸음 소리라 여기시고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꿈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윤대감 댁 마당에 찾아온 따스한 봄처럼 여러분의 내일에도 희망차고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서기가 굳게 닫은 대문 안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잠들었듯 여러분도 이불 속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밤을 보내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